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추석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내용하고, 산공단 문제 백선하고, 이렇게 두 번 딱 나눠서, 그거만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돌리면, 합격합니다. 합격하니까. 기대까지는 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문제 같은 건 미리 줄 걸요? 풀어보시라고? 네, 문제는 미리 줄 거예요. 내용도 아마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모은 거를 주면 아마 포인트가 아마 줄 거예요. 미리 보시면 좋죠. 네?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지문에 다 답이 들어 있으니까. 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3면관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자, 이때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태아나 설립적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얘가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한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제3자 약관만 있으면 성립하죠. 여기에 이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다. 그랬었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낙약자에게 한다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가 누구다? 채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따라서 채무자인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렸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 후 두 가지 조심하시죠. 첫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고 두 번째,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상회복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고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죠.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 자,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계약.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3자에게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3번. 29번 취소와 해제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와 해제의 소급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급표가 제한받는다는 것은 제3자 보호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해제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죠. 근데 취소 중에서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이 다 있죠. 이게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예요. 제3자가 보호되는 거, 이게 소급표가 제한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2번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죠. 법정 취소 사유 4개, 제, 착, 사, 강. 반면에 해제권은 약정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3번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4번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죠. 제착사강. 반면에 해제 사유는 법률행위 이후. 법률행위 이후.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률행위 이후. 5번이 틀렸죠. 해제와 취소의 반환범위 다르죠. 취소는 선이라면 현존이익만, 악의라면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반면에 해제는 선, 악, 불문, 전부, 반환. 그래서 해제와 취소는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5번이 틀렸죠.
30번에 1번 벌써 틀렸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2번은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제3자가 나타났어요. 얘가 등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제 전에 나타났죠. 등기됐죠. 선악불문하고 뭐가 되죠. 얘가 만약에요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얘가 없거나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해제되었을 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죠. 그렇죠.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럼 얘 보호되죠. 보호되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지 않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2번이 답이죠. 해제 전에 목적물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원래 얘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그랬어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 놈이 나타났으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3번은 불가분성이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 있을 때 해제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동시에가 틀렸죠.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그랬어요.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 이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의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요. 근데 해제가 됐는데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나타났어요. 해제 후 제3자죠. 해제 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악의라면 악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랬으니까 요놈이 악의라면 요놈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5번은 보호되지 않는 제3자 하나 꼭 외우실 게 있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자, 갑소유 땅을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1. 매매 계약, 2. 건물 신축, 3. 건물 매양도. 하고 요게 해제가 됐어요. 토지 매매 계약이. 이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해제된 토지 위에 건물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토지 매매 계약권 안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5번 X. 옳은 거 2번. 이하관계권. 자, 이하관계권은 매매 이약에서 일방 이약이 있을 때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2번 이하관계권이라는 형성권을 주고 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죠. 1, 2 묶어서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부동산 예약관계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3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예약관계권, 부동산에 관한 정주권부 권리, 시기부 권리. 이런 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물권적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한 정주권부 권리,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예약관권, 양결권 형성권이고요. 예약관계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3년이 아니라 10년. 그리고 그럴 때 5번. 너무 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약 의무자는 완결권자를 상대로 예약관계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32번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담보 책임.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뭐 이렇게 있죠.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선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별도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악의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선이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1번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하다. 유효하죠? 2번 선이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일부라면 선의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감액 청구 다 된다. 그렇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4번 매수인은 그가 선이라면 매수인은 일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그가 선이든 악이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맞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 33번? 33번이군요. 이게 32번이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조건은 이제 지난주에 봤고요. 먼저 부속물,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에서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불문, 설정자, 전세권자, 불문 다 인정되지만 임대차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 차, 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 차, 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두 번째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인정된다 그랬어요. 임대차가 종료.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때고요. 부속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예요.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임차인 소유여야 되고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놈들 중에서 두 개. 임대인 동의받은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요 두 가지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어. 근데 특수 목적이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속물 매수권, 형성권, 편면적 강행 규정, 형성권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상대방 동의나 승낙 없이 부속물 매매 계약이 체결.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부속물 매수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돼. 종료했을 때 인정되지만, 종료되었을 때 인정되지만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일시상용 임대차에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일시상용 명백한 임대차에도 부속 매수권 인정된다. X 적용 안 돼요. 답이 뭘로 돼 있어요? 5번으로 돼 있어요? 1번. 5번으로 돼 있어요? 1번이에요. 일시사용의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권 인정 안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만 인정됩니다. 하나 더 올라가셨네? 네. 2번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성 갖추지 못했어. 옳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여도 부속했다. 맞죠? 종료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4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죠? 옳은 지문이죠? 5번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1번. 해설도 잘못됐나요?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그럼 답만 이제 잘못해서. (34번)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 보증금은 뭘 담보해요? 차임 채무, 손해배상 채무 이런 거 그렇죠? 1번 2번 자 보증금이 차임 채권에 미달했을 때 법정 충당 규정에서 충당된다. 우리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자 3번 몰라. 전혀 몰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몰라. 법정 충당이 뭘까? 시험장생이 고민해. 법정 충당이 뭘까? 도저히 모르겠네. 그리고 하염없이 쳐다봐.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요. 자,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목적물이 반환하기 전에는 충당 못하지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3번 고민할 필요가 없대. 틀린 게 보이네. 법정 충당이라는 건 이런 거야. 갚은 돈이 원본과 이자를 다 충당할 수 없을 때 이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 충당하고 이게 법정 충당 순서예요. 우리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험범위도 아니고. 갚을 돈이 채권에 미달할 때 이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 충당하는 이걸 법정 충당이라고 합니다. 5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임대인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법원은 을한테 임대인한테 돈을, 보증금을 줬다는 걸 증명하라고 해요. 법원은 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갑한테 돈 돌려달라 그러냐?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제가 갑에게 보증금을 줬걸랑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장하겠죠. 증명해야죠. 그래서 보증금 줬으면 꼭 영수증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인이 배를 째요. 나 받은 적 없다고. 예? 만약에 현금을 찾아갖고 증인도 없는데 보증금을 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잘못하다가 영수증도 안 받아놓으면. 임대인이 얼굴 첫판 딱 깎고 나 받은 적 없다. 돌려줄 거 없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줬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자, 증명했어 얘가. 그럼 법원은 이번엔 고개를 갑으로 돌려. 엠만 너 받아놓고 왜 안 줘? 그럼 얘는 안 받았는데 그럼 혼나요. 왜? 지급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을 바꾸라 그랬죠. 갑은. 안 받았다가 아니라 돌려줬다. 어? 바꾸면 돼요. 그래서 돌려줬다는 반환은 누가 증명해라? 임대인이. 그래서 민사소송은 이렇게 입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는 걸 증명하면 이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는 사람이 패소하는 거예요. 지급을 증명 못하면 얘가 패소하고요. 지급을 증명했는데 반환을 증명 못하면 얘가 패소하는 거고요. 반환을 증명하면 결국 얘가 또 패소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송이에요. 주장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맞았죠? 지급에 대한 증명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틀린 거 4번. 3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요. 원래 임차인이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임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임대인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채권을 보증금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택 임차인으로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특히 최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 주택에서 거주할 의도 없이 임대차, 그럼 가장임대차라 그랬고 주택임대차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1번이죠. 가장임대차. 2번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액이 많아가지고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서울인데 1억이야 보증금이. 그럼 소액임차인 아니죠? 9,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갱신할 때 9,500만 원으로 맞췄어요. 감액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 되겠지.
3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가 있다 그랬죠, 이거?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주택에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명의 신탁자. 누구라고요? 명의 신탁자. 우리 판례는 명의 신탁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안 되고 통행지역권도 취득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고 등등. 그런데 이 명의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임차인은 보호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명의 신탁자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4번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적법하게 전대. 그래서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어.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 같지요? 간접점유죠. 5번은 뭐 여러 번 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게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다르죠? 일반인이 양수한 거하고 금융기관이 양수한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 X. 금융기관이란 말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금융기관과 구별하시자. 5번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금융기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36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억,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죠. 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기죠. 니은 확정일자 받으면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 있죠. 이것 임차인이 원하는 한 기간은 최소한 2년 동안 보장된다가 아니라 1년이죠. 1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래서 1년이 보장돼요. 혹시 5년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5년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고요.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년이 보장됩니다. 리얼,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차임 증감 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다만 차임 요것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증감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요. 요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 증액. 합의로 증액. 이런 건 제한이 없고요. 갱신하면서 증액.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중, 머리에 콱 박으세요.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100분의 9 초과 못하고 1년 내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리얼 X. 미음은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그러나 대항력권은 갖춰야 되죠.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경매 신청 시까지도 아니고요.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도 아니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도 아니고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2번. 집합건물이 원래 지문이 길어요. 1번은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뭐라 그랬죠? 구분 소유자가 10명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5층 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난간이 떨어져 나가 있어서 지 돈으로 일단 수리를 해. 보존행위. 난간 수리가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같다면 각각 10만 원씩 청구하면 되죠. 이게 공용분에 가서 갖는 채권이에요. 한 놈이 내일 준다 그래서 다음 날 왔더니 이사 갔다 그랬죠. 그럼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 때문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그냥 관리비가 아니에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나아가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 공용부분. 그래서 판례도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용부분. 아시겠죠? 네.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예요. 이번 집합건물법은 일물일건지 예외 인정한 거죠. 왜?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3번은 아파트 하자,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의 내용이 세 가지죠. 하나가 하자 보수 청구, 또 하나가 하자 담보 추구, 또 하나가 해제. 세 가지죠.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급부 청구, 출지액 상환 청구 5개인데 하자 담보 책임, 수급인 그러니까 분양자나 시공자와 같은 집합건물법에서 담보 책임은 3개.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담보 추구권, 계약 해제권 3가지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건 뭐라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딱 요거는 현재 구분 소유자만, 누구만? 현재 구분 소유자만.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도 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 청구는. 그러나 이거는 딱 현재 구분 소유자만.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하자담보 추구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은요. 예컨대 구분 소유권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의결권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이 몇 개가, 우리 관리단 집회 결의를 계산할 때 보면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죠. 지금 구분 소유자는 대가리수 말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 100개가 있으니까 대가리가 몇 개? 100개죠. 그럼 구분 소유권이 100개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놈이 10개를 갖고 있어요. 이놈 10개로 계산해요? 구분 소유권 1개로 계산해요? 1개로 계산한다. 이걸 구분 소유권을 10개를 따로 계산하면 이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요. 관리단 집에서 5개는 반대, 5개는 찬성.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분 소유권을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그 구분 소유자 개수를 계산할 때는 하나로 취급한다. 그게 4번이죠. 구분 소유자의 수를 계산하기 있어서는 한 사람이 수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나는 10개가 있으니까 나는 10개로 취급해줘.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얘는 전유 부분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죠. 의결권이 커지니까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죠. 5번 관리비 징수 관한 규약이 없어도 두 번째 줄 적어도 어디? 공용부분 관리비. 요 공용부분에 대한이 쏙 빠지면 틀린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공용부분 관리비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38번에 1번 보면 원래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죠.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경우, 간혹 가다 고급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과 합쳐서 따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설령 벽체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전유부분으로 봐버려요. 그럼 보세요. 1번. 건물을 신축할 때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되긴 했으나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호수가 딱 박혀 있는 경우 있죠. 그거는 딱 그 사람 전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면에 4번을 보세요. 아파트 지하실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번과 같은 특약이 없다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사실은 구조는 똑같아요. 통으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기둥이 딱 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1번은 특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으로 따로 분양된 거고 4번은 아니니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4번이고요. 예외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4번 틀린 거예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되려면 1번처럼 돼야 돼요. 아시겠죠? 2번은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유부분 사용 금지 청구하는 게 있고요. 그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내력벽 철거 생각하시면 돼요. 뭘 철거했다고요? 내력벽 철거. 내력벽을 철거해버리면 집합 건물 전체 구조에 영향을 주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무슨 뭐 확장하고 이런 공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관리단지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개나 소나 말을 못하고요. 관리인이 하거나 관리단지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행위 중지 청구 철거하지 마라. 그런데도 뜯어내죠.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 그럴 때 전유 부분 금지 청구. 쉽게 말하면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쫓았더니 몰래 들어와서 밤에 또 뜯어내고 있어. 그럼 아예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를 명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3단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뜯지 마라. 뜯으면 너 나가. 몰래 들어와서 또 뜯어내고 있으면 전유 부분 경매를 명하는 재판. 자, 이건 왜 두 단계냐 하면 우리 경매를 넣으려면 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매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이 확정이 돼. 그럼 판결문을 들고 경매법원으로 달려가요. 6월 내에. 이렇게 의무 위반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가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입니다. 3번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도 취득해요? 대지 사용권.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를 통해서 대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는다. 이 대지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집합건법에서 말하는 본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그게 3번이죠. 5번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설령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무효고 이 무효 등기에 터져봐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39번.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원래 이거는 기출문제가 4개가 들어있었던 거. 4개. 박스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8개잖아요. 지문이. 근데 중복되는 게 있어갖고 그냥 합쳐를 이렇게 합친 거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합쳐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귀찮아서. 기억,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한 담보권을 시행해서 담보목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에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월, 청산기간 2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 그랬죠? 자, 니은 보세요. 갑소유 101호 아파트가 있어요. 5억짜리예요. 여기에 2억 저당권자가 있고요. 선순위가. 을이. 1억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했어요. 병이. 청산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가액 5억에서 뭘 빼요? 자기 거 빼죠. 또 뭐도 빼요? 선순위 권리자 거. 이게 청산금이죠. 여기에 만약에 이게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여기 또 임차인이 들어왔네.
근데 얘가 서익 임차인이야. 서울인데 9,500만 원이네. 걔는 얼마까지? 3,2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죠? 요것도 빼요. 최우선 면제 3,000. 이게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권 빼 안 빼요? 안 빼요. 자기 거, 선순위 권리자권, 최우선 면제 받는 거. 이게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단 이때 이 가액은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좋게 해요. 그러니까 3억 3,200에 맞춰 이거를. 그래서 빵은 이렇게 만들어. 없지.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도 포함한다. 디귿 청산기간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실행 통지했어. 이걸 통지했어. 통지하고 2달 지났어. 2달이 지났어도 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얘는 1억을 갚고 가등기 마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변제기 경과후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디귿이고. 네 번째 줄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리얼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고, 담보 가등기 순서로 본등기하지 않고 저당권자와 똑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지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경매가 개시되면 더 이상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목적물이 경매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순위배당밖에 못 받아요. 본등기 같은 거 청구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속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읍은요. 보세요. 2억 저당권자는 채권액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등기는 이게 등기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권자 병이라고만 돼 있겠죠. 이 목적물에 얘가 경매를 넣으면 법원은 얘를 담보가등기구나 금방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얘가 경매를 넣거나 얘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터져봐 강제 경매를 넣거나 이렇게 가등기권자가 아닌 자가 경매를 넣으면 법원은 얘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권순위 보존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법원은 이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하라. 이렇게 그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읍이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을 때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의 존부와 원인과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거 상당한 기간이라고 안 돼 있고 적당한이라고 돼 있어요.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담보가등기라면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런 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40번. 을 주식회사는 X 임야를 매수하면서 회사 임원인 병으로 하여금 계약 명의 신탁의 전형적인 게 두 가지라 그랬어. 하나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면 세금 두드러 맞으니까 임직원 이름으로 계약 명의 신탁이죠. 을 주식회사가 갑이 소유하는 X 임야를 매수하면서 임원인 병으로 하여금 이렇게 매매를 하도록. 그럼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고 매도인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법인은 병에 네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이 있죠? 매매가 있죠. 이렇게. 자, 매수가 모두 끝난 후 회사 앞으로 다시일권 이전 등을 하도록 했다. 의주식회사는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었고 병은 계약상 매수인 명의자가 돼서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병 명의로 이전 등을 마쳤다. 갑은 계약 당시 실제 매수인이 병인 줄 알았다. 그러면 얘는 명의상 약정에 대해서 선이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 게임 끝났죠? 약정, 무효,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얘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 그랬죠? 그러면 양가 1번 을 주식회사와 병 간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2. 병명의 소유권 등기는 유효다. 3. 을 주식회사는 현재 병에게 위 1. 약정의 타자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 얘가 부당이득한 것은 뭐예요? 돈.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게 아니라 을 회사가 준 돈을 부당이득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고 이래야 되겠죠. 4번 갑이 위와 같은 매수 동기 및 실질적인 매수인이 을 주식회사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얘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따라서 을은 누구에 대해서 위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누구에 대해서도 못한다. 얘가 악의라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 따라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을이 병이나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답이 4번. 계약 명의 신탁까지 딱 법률관계를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차 때 계약 명의 신탁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법률관계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40문제씩 160문제 봤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5회분 봤었고요. 그 다음에 한 권당 100문제 부분. 그러면 대략 우리 시험 보면 다 걸려요. 대략 달달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몇 회를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최소 5회 이상 보셔야 돼요. 이거 하고 기출 지난번에 옛날에 했던 거 하고 옛날에 했던 거 그 지문하고 심심할 때마다 보세요. 그거 보기 싫고 어디 처박아놨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 그거 자료 2개 그거 달달달달 보세요. 10번만 읽고 들어가시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기본서요? 언제 봐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그때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